나인, 다스 이스트 니트 누어 아인의 프라게 데어 비로크라티, 존덜은 아인 맨셴네벤. 제우스 타워 복도에서 갑자기 울려 퍼진 완벽한 독일어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유창하게 외국어로 소리치자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그녀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저 노인네가 드디어 미쳤나 보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에서 나온 한중만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50년을 찾아 헤맨 그 목소리, 그 억양이 분명했거든요. 과연 가난한 청소부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재벌 회장을 이렇게 충격에 빠뜨린 진실은?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제우스 타워의 위용은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매끄러운 유리 외벽은 서울의 하늘을 담아내며 도시의 성공을 상징하듯 번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대리석 바닥 아래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화장실 구석에서 68세 박금내는 오늘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박금내가 쥔 낡은 걸레는 이미 수백 번은 빤 듯 올이 다 풀려 있습니다. 박금내가 거친 손으로 바닥을 훔치자 반짝이는 대리석 위로 박금내의 굽은 등이 비칩니다. 이른 아침 박금내의 집은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치매 초기인 남편 광식은 거실벽에 검은 크레파스로 정체 모를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박금내가 낡은 수건에 물을 적셔 벽을 닦아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광식이 해죽 웃으며 박금내의 소매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안나야, 저기 산에 꽃이 피었어. 우리 꽃 구경 가자. 박금내가 광식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대답했습니다. 광식아, 이건 꽃이 아니라 낙서야. 내가 이거 다 지워야 회사에 갈 수 있어. 얌전히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 박금내가 벽을 문지르는 손길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부스스한 모습으로 아들 기철이 걸어 나왔습니다. 기철은 거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주병을 발로 차며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기철이 퇴침을 뱉는 신용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돈 좀 있어? 이번에 진짜 확실한 정보가 들어왔단 말이야. 딱 100만 원만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 구멍에서 나갈 수 있어. 박금내가 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철아, 너의 아버지가 어제도 벽에 낙서하고 약까지 쏟았다. 네가 사람이라면 그런 말이 나오냐? 내가 빌딩 청소에서 번 돈이 어떤 돈인지 네가 정녕 모른단 말이냐? 기철이 식탁을 쾅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 쥐꼬리만한 돈 좀 보태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잘 되면 어머니도 고생 끝이라니까. 기철이 씩씩거리며 집을 나가버리자 박금내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금내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금내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금내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바랜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전 독일 병원에서 쓰던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박금내가 수첩을 품에 안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견뎌야지. 안나야, 너는 할 수 있어. 박금내가 제우스 타워에 도착하자 관리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관리소장이 손목시계를 톡톡 두드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박씨 할머니, 오늘 독일 사람들이 온다는 거 몰라요? 위에서 난리도 아니라고요. 화장실 타일에 물때 하나라도 보이면 그날로 끝인 줄 아세요. 박금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깨끗하게 치워놓겠습니다. 박금내는 대걸레를 들고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의 구둣발 소리가 복도를 울릴 때마다 박금내는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금내는 청소 도중에 잠시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서린 습기 위에 박금내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혈관, 폐. 박금내는 50년 전 독일에서 익혔던 의학 용어들을 독일어 발음 그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흐릿해지는 기억을 붙잡으려는 박금내의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그 시각 타워 꼭대기층 이사장실에서는 한중만 회장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중만의 손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파독 광부 시절 지하 1000m 탄광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젊은 간호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중만이 옆에 서 있던 김비서에게 물었습니다. 김비서, 아직도 소식이 없어? 그 당시에 독일에 갔던 간호사 명단을 전부 뒤졌는데도 안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단 말인가? 김비서가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안나는 세례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명을 알아야 하는데 당시 기록이 워낙 부실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용역업체 명단도 확인해 봤지만 비슷한 연배의 박씨분들은 모두 본명이었습니다. 한중만이 창문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서네. 매일 아침 내가 좋아하는 독일시를 읊어주던 그 목소리 말이야. 내가 이 건물을 지은 것도 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서였는데 정작 그 사람은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구먼. 한편 박금내가 비운 집에는 옳게 영숙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을 살폈습니다. 광식이 방에서 낮잠을 자는 것을 확인한 영숙은 박금내의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옷가지들을 바닥에 던지며 투덜거렸습니다. 이 할망구가 분명히 독일에 있을 때 벌어둔 돈이 있을 텐데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영숙의 손이 장롱 구석에 있던 낡은 상자에 닿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빛바랜 훈장 하나와 가죽 수첩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훈장을 들어 앞뒤를 살피더니 채타며 혀를 찼습니다. 영숙이 수첩을 넘겨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다 꼬부랑 글씨네. 가만히 있어봐. 여기 이름 같은 게 적혀 있네. 이거 왠지 돈이 될 것 같은데? 영숙은 수첩의 앞부분, 박금내의 독일 이름과 병원 기록이 상세히 적힌 페이지들을 북 찢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수첩은 가차없이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영숙은 방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는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제우스 타워는 이제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의 대표단이 도착했다는 무전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직원이 로비에 정렬했고 청소 용역 업체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관리소장이 무전기로 박금내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박씨 할머니, 지금 당장 VIP 층으로 올라가세요. 그쪽 화장실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독일 손님들이 곧 도착할 텐데 큰일 났어요. 박금내는 낡은 청소 수레를 밀며 급히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박금내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VIP층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박금내가 수레에서 걸레를 꺼내 복도 구석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 전용 엘리베이터의 문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제우스 타워의 최상층인 32층 복도는 거울처럼 매끈한 대리석이 눈이 시릴 정도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박금내가 무거운 광택기를 돌리며 허리를 숙인 채 바닥에 아주 작은 얼룩 하나까지 잡아내려 애쓰고 있었죠. 그때 복도 저편에서 광이 번쩍이는 검은 구두를 신은 박 본부장이 쟁걸음으로 다가오더니
박금내가 방금 닦아놓은 바닥 한가운데를 구두굽으로 강하게 내리찍으며 비틀었습니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매끄럽던 대리석에 하얀 흠집이 길게 남았습니다. 박 본부장이 코를 킁킁거리며 박금내를 내려다보고 말했습니다. 아니, 박씨 할머니.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먼지 앉은 거 안 보여? 박금내가 서둘러 광택기를 멈추고 굽은 허리를 더 깊게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다시 닦아놓겠습니다. 박 본부장이 혀를 쯧쯧 차며 다시 한번 구두로 바닥을 지지기고 쏘아붙였습니다. 오늘 독일에서 아주 귀한 손님들이 오시는 날이야. 당신 같은 노인네가 여기서 알짱거리는 것 자체가 건물 품격을 깎아먹는 거라고. 알아? 박금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걸레로 흠집난 곳을 문지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고 물러나겠습니다. 한편 그 시각 건물 뒤편의 어두운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는 최영숙이 조카인 기철의 앞에 앉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최영숙이 가방 속에서 낡고 해진 종이 뭉치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며 입을 열었습니다. 기철아, 너네 엄마가 보통 노인네가 아니다. 너 이거 뭔지 알아? 기철이 졸린 눈을 비비며 종이 조각을 대충 훑어보고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고모? 어머니가 쓰시던 옛날 수첩 아니에요? 그건 왜 찢어서 가져왔어요? 최영숙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기철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게 그냥 수첩이 아니야. 여기 적힌 독일어들이 다 비자금 장부일 수도 있다고. 너네 엄마 독일에서 번 돈 어딘가에 숨겨놓고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주는 거다. 기철이 눈을 크게 뜨며 탁자 위에 놓인 종이 조각을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닌데 맨날 돈 없다고 나한테 잔소리만 하시잖아요. 최영숙이 기철의 손을 꽉 잡으며 눈을 번뜩이고 대답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 회장님한테 가야 한다는 거야. 회장님이 옛날에 독일 광부였다며? 이 수첩만 잘 이용하면 너나 나나 평생 먹고 살 돈 챙길 수 있다니까. 다시 타워 복도에서는 거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VIP 행사를 점검하러 나온 최 관리소장이 박금내의 청소복 소매를 잡아채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이 소매 끝에 묻은 얼룩 안 보여? 이런 행색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겠다고? 박금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소매를 가리며 애원했습니다. 소장님, 이건 아침에 락스가 튀어서 그런 겁니다. 금방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제발 이번만 봐주세요. 최 관리소장이 박금내의 손등을 거칠게 쳐내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됐어. 당신 손 좀 봐. 이 거칠고 지저분한 손으로 우리 건물 비품을 만지는 것도 소름 끼쳐. 오늘부로 당신 해고야. 당장 짐 싸서 나가. 박금내가 최 관리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 잘리면 안 됩니다. 집에 아픈 남편 약값도 내야 하고 아들 녀석 빚도 갚아야 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최 관리소장이 박금내를 세게 밀쳐냈고 바닥에 넘어진 박금내의 품 안에서 빛바랜 편지 꾸러미들이 복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편지들을 주우려 허겁지겁 손을 뻗는 박금내를 뒤로하고 최 관리소장이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같은 시각 VIP 회의실 안은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중만 회장이 땀을 흘리며 진땀을 빼는 젊은 통역사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며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자네,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통역하는 거야? 저쪽 대표 표정을 좀 보라고.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 통역사가 벌벌 떨며 서류를 뒤적거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 기술 용어랑 독일 의료법 관련 단어들이 너무 생소해서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중만 회장이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중얼거렸습니다. 일생일대의 계약인데 이런 식으로 그르칠 수는 없어. 저 친구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인데. 독일 대표단 중 한 명이 시계를 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동료와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박금내는 화장실 옆 작은 창고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닦으며 낡은 보따리에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가방 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려 퍼졌고 박금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국제 전화임을 확인한 박금내가 다급하게 수락 버튼을 누르고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박금내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하게 변하더니 조금 전까지 울먹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금내가 창고 문을 열고 복도로 걸어 나오며 유창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헬가 박사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상 약 수급 절차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박금내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한국말이 아닌 아주 깊고 품격 있는 독일어였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직원들이 멈춰서서 청소복을 입은 노인이 내뱉는 생소한 언어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박금내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복도를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니요. 독일 의료법 제4조 2항을 보면 외국인 환자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낸 서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복도 한복판에서 청소부 할머니가 외국어로 소리를 지르자 최 관리소장이 멀리서 달려오며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노인네가 드디어 미쳤나 보네. 야, 당장 저 입 막고 끌어내. 귀한 손님들 나오시는데 어디서 미친 소리를 지르고 있어? 보안 요원 2명이 박금내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창고 쪽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박금내가 팔을 휘저으며 전화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독일어로 외쳤습니다.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박금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중만 회장과 독일 대표단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중만 회장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눈살을 찌푸리며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때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굴하지 않고 헬가 박사에게 마지막 문장을 쏟아내던 박금내의 목소리가 한중만 회장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박금내가 간절함을 담아 외친 독일어 한 문장은 50년 전 독일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서 한중만 회장을 깨웠던 그 목소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중만 회장이 전신을 타고 흐르는 전율의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박금내를 응시했습니다. 한중만 회장은 복도 한복판에 못 박힌 듯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금 전 들려온 저 목소리, 저 높낮이와 단어 끝에 묻어나는 특유의 딱딱하면서도 따뜻한 억양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죠. 50년 전 독일 헤센 지방의 낯선 병실에서 매일 아침 죽음의 공포에 떨던 젊은 광부 한중만에게 살아남아야 한다고 다독여주던 그 간호사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비틀거리던 박금내가 전화기를 향해 다시 한번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9,
다스 이스트 니트 누어 아인의 프라게 데어 비로크라티, 존더른 아인 맨센네벤. 박금례가 숨을 몰아쉬며 전화를 끊자마자 옆에 서 있던 최 관리소장이 박금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할망구가 정말 미쳤나? 회장님 앞인데 어디서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 당장 안 끌어내고 뭐해? 보안 요원들이 박금례의 팔을 뒤로 꺾으려던 찰나 한중만 회장이 천둥 같은 고함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그 손 당장 놓지 못해. 모두 비켜. 한중만 회장이 당황해 멈춰 선 수행원들을 거칠게 제치고 박금례가 서 있는 구석진 복도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최 관리소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발을 휘저으며 한중만 회장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갑자기 소란을 피워서요. 제가 지금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한중만 회장이 최 관리소장의 얼굴을 매섭게 쏘아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닥쳐.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는 거야. 한중만 회장이 박금례 앞에서 멈춰섰고 박금례는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게 패인 눈가와 입가에 내려앉은 세월의 그림자 속에서도 한중만 회장은 자신이 평생을 그리워하던 그 눈매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한중만 회장이 젖은 눈으로 박금례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떨리는 입술을 뗐습니다. 안나, 혹시 SN 병원의 안나, 박금례 씨 맞습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금례가 들고 있던 낡은 걸레와 분무기가 바닥으로 맥없이 떨어졌습니다. 박금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한중만 회장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저를 아시나요? 한중만 회장이 박금례의 거친 손을 덥석 부여잡고는 그대로 복도 바닥에 무릎을 굽히며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비서들과 독일 대표단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죠. 한중만 회장이 박금례의 손등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예요, 안나. 당신이 살려냈던 그 광부 청년 한중만입니다. 내가 당신을 찾으려고 50년을 보냈습니다. 박금례가 떨리는 손으로 한중만 회장의 어깨를 짚으며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중만 씨? 설마 그때 그 갱도에서 구출됐던 그 총각인가요? 한중만 회장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을 짓고 회장이 될 동안 당신은 이 차가운 복도 바닥을 닦고 있었다니. 내가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복도를 지나던 입주사 직원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독일 대표단 중 가장 직급이 높아 보이는 중년 신사가 박금례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중년 신사가 한중만 회장과 박금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방금 하신 독일어는 정말 완벽하고 우아했습니다. 헤센 지방의 고전적인 억양을 들으니 고향에 온 기분이 드는군요. 당신 같은 품격 있는 분이 우리 합작 프로젝트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면 영광이겠습니다. 박금례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독일어로 화답하자 독일인들의 눈에 존경의 빛이 서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관리소장은 뒷걸음질을 치며 벽 뒤로 몸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한중만 회장이 박금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더니 자신이 입고 있던 고가의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박금례의 초라한 청소복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한중만 회장이 비서를 향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2층의 모든 업무를 중단해. 박금례 고문님을 내 전용 집무실로 모시겠다. 그리고 관리소장,
너는 내일부터 짐 싸서 나가. 최 관리소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읍소하려 했지만 한중만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중만 회장이 박금내의 팔목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가시죠, 안나. 이제 더 이상 이 더러운 물통은 들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박금내가 얼떨결에 한중만 회장의 이끌림에 따라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복도에 남겨진 사람들은 청소부 박금내가 아닌 재벌 회장의 생명의 은인이자 우아한 독일어를 구사하던 한 여인의 뒷모습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장 높은 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금내는 자신의 어깨에 덮인 코트의 온기를 느끼며 창밖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우스 타워의 33번째 층에 위치한 VIP 응접실은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금내는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부드러운 실크 소파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황금빛 찻잔을 만지작거렸죠. 한중만 회장이 비서가 내온 정갈한 한정식 차림을 금내 쪽으로 밀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나, 아니 금내 씨. 우선 이것 좀 들어요. 50년 전 독일 병원 식당에서 같이 먹던 그 형편없는 수프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드세요. 금내가 수저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꿈만 같아서 손이 다 떨리네요. 한중만 회장이 허탈하게 웃으며 자신의 찻잔을 내려놓고 금내를 응시했습니다. 꿈이라니요. 제가 회사가 자리를 잡자마자 독일 에센 지역 병원 기록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당신 이름이 명단에 없더군요. 세례명인 안나로만 기억하고 있어서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금내가 고개를 숙이며 낡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지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남편 병수발의 아들 녀석 뒤치다꺼리 하느라 제 이름을 부르고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중만 회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금내의 거친 손마디를 바라보며 다짐하듯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당신의 잃어버린 50년을 반드시 보상할 겁니다. 잠시 후 응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 관리소장과 박 본부장이 비서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 전 복도에서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색이 된 얼굴로 한중만 회장 앞에 섰죠. 한중만 회장이 싸늘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며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너희들 방금 이분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입으로 다시 읊어줘야겠나? 우리 건물의 품격을 깎아먹는 게 누구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군. 박 본부장이 무릎을 벌벌 떨며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미화원 할머니신 줄로만 알고 신뢰를 범했습니다. 옆에 있던 최 관리소장도 바닥에 넙죽 엎드리며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박금내 고문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중만 회장이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금내를 가리키고 명령했습니다. 나한테 빌지 말고 이분 앞에 무릎 꿇고 제대로 사죄해.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오늘부로 너희 둘은 이 업계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할 줄 알아.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금내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금내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한중만 회장이 금내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가만히 계시라고 눈짓했습니다. 짓밟혔던 금내의 자존감이
한중만 회장의 단호한 태도 덕분에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죠. 비슷한 시각 금례의 아들 기철은 어머니가 재벌 회장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기막힌 소식을 듣고 허검지겁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철은 병실 침대에 기운 없이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철이 아버지의 마른 손을 붙잡고 자신의 얼굴을 파묻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엄마가 그 고생을 하며 우리를 먹여 살렸는데 저는 도박이나 하고 엄마 속만 썩이고 정말 죄송해요. 치매 기운으로 멍하니 창밖을 보던 아버지가 기철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철이냐? 왜 울어? 엄마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왔어? 기철이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의 얼굴을 살뜰히 살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끝났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아버지랑 엄마 모실게요. 정말이에요. 한중만 회장은 금례를 위해 전담 변호사와 회계사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한중만 회장이 서류 뭉치를 금례 앞에 내려놓으며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선 금례 씨가 진 빚부터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립할 파독문화재단의 고문직을 맡아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금례가 손사래를 치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한중만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청소나 하던 노인입니다. 그런 높은 자리는 저한테 맞지 않아요. 한중만 회장이 빙그레 웃으며 금례를 안심시키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우리나라를 위해 독일에서 청춘을 바친 영웅입니다. 아, 그리고 강남에 깨끗한 아파트도 한 채 마련해 두었으니 내일 바로 옮기시죠. 금례가 잠시 고민하더니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고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만 화려한 아파트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남편 병원 근처에 작은 집 하나면 충분합니다. 거기서 남편 간호하며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한중만 회장은 부와 명예 앞에서도 변치 않는 금례의 소박한 성품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금례의 올케 영숙은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금례의 얼굴을 보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영숙이 방바닥에 흩어진 독일어 수첩 조각들을 신경질적으로 모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박금례, 네가 감히 재벌 회장이랑 손을 잡아? 내 돈줄이었던 네가 잘되는 꼴은 절대 못 보지. 영숙은 곧장 전화를 걸어 평소 알고 지내던질 나쁜 브로커에게 은밀하게 지시했습니다. 독일 쪽에 연줄 있는 사람 좀 알아봐봐. 이 수첩 조각들로 서류 하나 만들어야겠어. 이 할망구가 간호사가 아니라 독일 병원에서 뒤처리나 하던 식모였다는 증거 말이야. 영숙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금례가 간호사 자격이 없었다는 위조 서류를 기획하며 복수를 다짐했죠. 며칠 뒤 금례는 생경한 정장을 차려입고 한중만 회장의 기술 협력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독일 측 기술진들이 복잡한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자 회의실 안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한중만 회장이 곤란한 표정을 짓자 옆에 앉아있던 금례가 차분하게 입을 열어 독일어로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쪽 기술력은 독일의 정밀 기계공학 기준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50년 전 제가 독일 병원에서 본 그들의 꼼꼼함을 우리 직원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금례의 품이 있고 논리적인 통역 자문에 독일 실무자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례의 활약 덕분에 일생일대의 합작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한중만 회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중만 회장이 금례의 손을 꽉 쥐며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례 씨,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았습니다. 내일 저녁에 열릴 기념 파티에서 당신을 제 최고의 파트너로 정식 소개하겠습니다. 파티를 앞둔 전날 밤 서울 시내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인터넷 세상은 추악한 소문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언론사에 제보한 재벌 회장을 속인 가짜 간호사라는 제목의 자극적인 기사가 순식간에 퍼져나간 것이죠. 기사 아래에는 금례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례는 집에서 조용히 파티 때 입을 옷을 정리하다가 다급하게 걸려온 아들 기철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철이 다급한 목소리로 핸드폰 너머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뉴스 봤어요? 어떤 미친 기자가 엄마가 가짜 간호사라고 기사를 냈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금례는 손에 들고 있던 옷감을 떨어뜨리며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자신의 얼굴과 함께 빨간 글씨로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려던 금례의 새로운 인생 위로 다시 한번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금례가 머무는 작은 집 앞은 이른 새벽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구경꾼들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박금례의 집 담벼락 뒤에서는 최영숙이 매수한 동네 안악들이 기자들을 불러 모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빨간 스카프를 두른 한 여자가 카메라 앞에 서서 얼굴을 찌푸리며 박금례를 비난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저 할망구 옆집 살아서 잘 아는데 평생 남 속여 먹고 산 사람이에요. 독일은 무슨 여기서 식당 설거지나 하던 사람이라고요. 기자들이 수첩의 내용을 받아 적으며 박금례의 집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서 창밖의 소란을 듣고 있던 박금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감싸주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그때 아들 기철이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박금례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저 지금 고모 뒤 쫓으러 가요. 박금례가 기철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기철아, 위험하지 않겠니? 영숙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닐 텐데. 기철이 가방끈을 단단히 조여매며 다부진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시킨 죄값 제가 이번에 꼭 치를 거예요. 그 인간이 누구랑 붙어 먹는지 낱낱이 밝혀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기철은 뒷문을 통해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려는 최영숙의 뒤를 은밀히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제우스 타워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한중만 회장을 둘러싼 이사진들의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치켜 올린 김 이사가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동댕이 치며 한중만 회장을 쏘아보았습니다. 회장님, 지금 회사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저런 사기꾼 노인네 하나 때문에 우리 기업 이미지가 먹칠을 당해야겠습니까? 옆에 앉은 이 이사도 거들며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당장 박금례 고문 해임안에 서명하세요. 그리고 회장님과 저 여자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고 공식 발표해야 합니다. 한중만 회장이 분노를 참으며 주먹을 꽉 쥐고 이사진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당신들이 그분을 얼마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내가 내 눈으로 확인했고 내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라고 몇 번을 말해. 김 이사가 코웃음을 치며 의자에 등을 기대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목숨이요? 50년 전 일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저 여자가 회장님 돈 노리고 연기하는 거라면요? 한중만 회장이 벌떡 일어나
이 사진들을 압도하는 기세로 선언했습니다. 내 해임안을 가져오려면 가져와. 하지만 박금내 씨에 대한 믿음은 절대 굽히지 않을 거야. 진실이 밝혀지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부 책임져야 할 겁니다. 박금내는 혼란스러운 집안에서 찢어진 수첩 조각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숙이 훔쳐간 페이지들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던 박금내는 독일 시절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금내는 차분하게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번호를 누르고 곧이어 연결된 상대방에게 유창한 독일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헬가 박사님, 저 안나예요. 한국에서 지금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제 과거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기사가 났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헬가 박사의 놀란 목소리에 박금내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경력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당시 병원 일지와 제 인사 기록 카드가 꼭 필요합니다. 한국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헬가 박사가 흔쾌히 입국을 약속하자 박금내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수첩 조각을 정돈했습니다. 한편 최영숙을 미행하던 기철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지하실 사무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최영숙이 주변을 살피더니 검은 가방을 든 남성과 접촉하는 현장을 목격한 기철은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하 사무실 안에서 최영숙이 돈 뭉치를 남성에게 건네며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걸로 독일 쪽 유령 병원 서류 완벽하게 만들어 와요. 박금내 그 여자가 간호사가 아니라 병원 바닥 닦던 식모였다는 증거 확실하게 박으라고. 남성이 돈을 세며 비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조작된 메일이랑 송금 내역까지 다 준비해뒀으니까요. 이 정도면 재벌 회장도 꼼짝 못할 겁니다. 기철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도 최영숙의 입금 내역과 남성이 가지고 있던 위조 서류 사진을 찍는데 성공했습니다. 기철이 떨리는 손으로 한중만 회장의 비서에게 연락을 취하며 지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중만 회장이 직접 박금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기자들을 따돌리고 뒷문으로 들어온 한중만 회장이 박금내의 손등을 덮어 잡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내 씨, 당분간 제 별장으로 피하세요. 여기는 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버티기 힘들 겁니다. 제가 다 알아서 정리할게요. 박금내가 한중만 회장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회장님, 도망치면 제가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숨지 않겠습니다. 직접 대중 앞에 서서 제 진실을 밝힐 거예요. 한중만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박금내를 바라보자 박금내가 확신에 찬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독일에서 제 동료였던 헬가 박사가 입국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오면 모든 오해가 풀릴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떳떳하게 버텨야 합니다. 그 시각 자신의 계획이 탄로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한 최영숙은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숙은 금내의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간호사들의 눈을 피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영숙이 남편의 휠체어를 거칠게 밀며 귓속말을 내뱉었습니다. 형부, 나랑 어디 좀 가야겠어. 금내 언니 살리고 싶으면 조용히 따라와요. 치매 기운으로 멍하니 있던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최영숙에게 이끌려 병원 밖 대기하던 차에 태워졌습니다. 잠시 뒤 박금내의 휴대전화로 최영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언니, 지금 형부 내 옆에 있어.
언니가 가진 수첩 원본이랑 헬가인지 뭔지 아는 여자 입국 취소해. 안 그러면 형부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박금내가 전화기를 꽉 쥐며 자리에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영수가, 너 미쳤니? 당장 우리 그이 돌려보내.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 최영숙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언니가 재벌 회장이랑 잘 먹고 잘 살 때 나는 빚쟁이한테 쫓겨다녔어. 당장 서부 외곽 창고로 와. 혼자 안 오면 형부 목숨은 보장 못해. 박금내가 사색이 되어 집을 뛰쳐나가려 하자 옆에 있던 한중만 회장이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금내 씨, 진정하세요. 혼자 가면 위험합니다. 제가 경호원들 부를 테니 같이 가요. 박금내가 눈물을 쏟으며 한중만 회장의 셔츠 깃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 남편이 위험해요. 영숙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제발 도와주세요. 한중만 회장이 박금내를 자신의 차에 태우며 운전대를 잡은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서부 창고로 달려. 그리고 기철이한테 연락해서 지금 위치 공유하라고 해. 박금내는 차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맞잡고 어두운 도로를 응시하며 남편의 무사함을 빌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자신의 명예와 가족을 모두 지켜야만 하는 박금내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박금내에게 평생보다 더 길고 시린 계절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취조실과 법정을 오가는 박금내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 대신 억울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죠. 법정 안은 방청객들의 수군거림과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검은 안경을 쓴 브로커가 증인석에 앉아 마른 침을 삼키더니 박금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습니다. 저 노인이 저한테 돈을 주면서 독일 간호사 자격증을 위조해달라고 직접 부탁했습니다. 횡령한 재단 자금으로 입막음까지 하려고 했다니까요.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박금내가 부르르 떨리는 몸을 겨우 지탱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평생 본 적도 없습니다. 판사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판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법봉을 내리치며 엄한 목소리로 박금내를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박금내 씨, 정숙하세요. 발언권 없이 소란을 피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금내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아 낡은 치마폭을 꽉 쥐었습니다.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절망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시각 법원 청사 앞 계단에서는 최영숙이 수십 명의 기자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최영숙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연신 흐느끼는 흉내를 냈죠. 우리 시누이가 평생 남의 돈이나 탐내며 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재벌 회장님을 속여서 나라 망신까지 시키다니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최영숙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금내 씨가 독일에서 간호사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최영숙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직접 받는 걸요. 독일에서 맨날 남의 집 허드렛 일이나 하고 다녔다고 저한테 직접 말했단 말입니다. 저 불쌍한 척하는 연기에 다들 속으시면 안 돼요. 이 광경은 뉴스 생중계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대중은 박금내를 향해 희대의 사기꾼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한편 제우스타워 한중만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중만 회장이 책상을 거칠게 내리치며 눈앞에 선 비서를 노려보았습니다. 자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20년을 내 수족처럼 일한 자니가 영숙이 그 여우 같은 것한테 매수되다니. 늘 충직했던 김 비서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딸아이 수술비가 너무 급했습니다. 최영숙 씨가 제시한 금액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 비서가 유출한 서류는 한중만 회장이 재단 자금을 사적으로 금내에게 유용했다는 식으로 조작된 장부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중만 회장은 검찰 수사 대상이 되었고 적대적 주주들은 회장 해임안을 상정하며 그의 경영권마저 위협했습니다. 한중만 회장이 머리를 감싸쥐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탄식했습니다. 금례 씨를 구하기는커녕 내 자리조차 지키지 못하게 생겼구나. 미안해서 어쩌면 좋단 말인가. 며칠 뒤 차가운 구치소 접견실에서 박금내는 아들 기철을 마주했습니다. 유리병 너머의 기철은 초췌한 모습이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기철이 수화기를 붙잡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번 고비를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박금례가 유리벽에 손을 대며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그 양반이 나 때문에 마음고생하다가 저렇게 됐구나. 내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기철아, 내가 어쩌면 좋니? 기철이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유리벽 아래에 바짝 대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이건 아버지가 제정신이 들었을 때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꼭 엄마한테 들려주라고 하셨어요. 녹음기 버튼을 누르자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금례야, 나다. 영숙이가 내 수첩 찢어가는 거 다 봤다. 내가 무서워서 말은 못하고 네가 아끼던 그 훈장이랑 독일 서류 원본들 우리 옛날 집 장독대 밑에 숨겨뒀다. 꼭 찾아라. 너는 자랑스러운 간호사다. 남편의 쉰 목소리가 끊기자 박금례는 가슴을 치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남편이 남긴 마지막 진실이 그녀에게 다시 희망의 끈을 던져준 것이었죠. 최영숙은 이제 승리를 확신한 듯 한중만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최영숙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을 매만지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박금례가 모든 죄를 인정한다고 자백하게 만들게요. 대신 제 통장으로 100억만 넣으세요. 한중만 회장이 분노를 억누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00억? 자니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하는 소리인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야. 최영숙이 코웃음을 치며 전화를 끊으려다가 덧붙였습니다. 진실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내 말을 믿고 있어요. 독일에서도 박금례 학력이 가짜라고 뉴스 나왔다는데 회장님 혼자 뭘 하시겠어요? 실제로 언론에서는 독일 현지 병원에 확인한 결과 박금례라는 이름의 간호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짜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제우스 타워 이사회는 이 기사를 근거로 박금례의 재단 고문직 영구 퇴출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날 밤 박금례는 구치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독일어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여, 제가 살아온 세월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소서. 어둠이 빛을 가릴 수 없음을 보여주소서. 그녀의 낮은 기도 소리가 적막한 감방 안을 채웠습니다.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한편 같은 시각 기철은 아버지가 알려준 옛집 마당을 삽으로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
흙탕물을 뒤집었으며 땅을 파내려 가던 기철의 삽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기철이 손으로 흙을 걷어내자 비닐에 겹겹이 쌓인 작은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기철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안에는 독일 연방 공로 훈장과 함께 독일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친필 감사장 원본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기철은 그것을 가슴에 꼭 품고 빗속을 뚫고 한중만 회장의 집으로 달렸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진짜라는 증거를 찾았어요. 한중만 회장은 기철이 가져온 훈장을 보고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게 있으면 영숙이의 거짓말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어. 기철군, 정말 큰일을 해냈네. 하지만 최영숙은 이미 모든 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영숙이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여권을 확인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안녕이다. 박금내, 넌 거기서 평생 썩어라. 그녀가 비행기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던 바로 그 시각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는 한 백발의 독일 여성이 엄숙한 표정으로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박금내의 오랜 전우이자 그녀의 결백을 입증할 최후의 증인 헬가 박사가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은 것이었죠.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최영숙이 아닌 박금내를 향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안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금내는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죠.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박금내를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고인 박금내 씨, 마지막으로 본인의 혐의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박금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수많은 기자가 일제히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박금내는 청중을 향해 고개를 돌려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50년 전 독일에 갔던 것도 거기서 환자들을 돌봤던 것도 모두 제 청춘을 다 바친 진실입니다. 누군가 제 삶을 가짜라고 말한다고 해서 제가 흘린 땀방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금내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고 논리적이고 당당한 어조의 법정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영숙의 변호인이 비웃음을 띠며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변호인이 박금내를 쏘아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피고인이 간호사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학위 조회도 안 되는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변호인이 의기양양하게 자리에 앉으려는 찰나 법정 뒷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한중만 회장이 한 백발의 외국인 여성과 함께 위험 있는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중만 회장이 재판장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인을 모셔왔습니다. 함께 온 여성은 세계보건기구의 상임 고문인 헬가 박사였습니다. 헬가 박사가 증인석에 올라가 자리에 앉더니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과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헬가 박사가 박금내를 바라보며 인자한 미소를 짓고는 한국어로 번역된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인물은 50년 전 독일 에센 병원에서 저와 함께 근무했던 박금내 간호사 안나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당시 병원장님이 직접 서명하신 정식 인사 기록부 원본입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박금내가 간호사 복장을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헬가 박사가 서류를 판사에게 전달하며 덧붙였습니다. 박금내 간호사는 당시 병원에서 가장 뛰어난 수석 간호사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조회되지 않았던 것은 병원이 합병되는 과정에서 성씨가 잘못 기록되었기 때문이지 그녀가 가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법정 안 여기저기서 놀라움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때 아들 기철이 법정 뒤편 제어실에서 대형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최영숙이 어두운 지하 사무실에서 브로커에게 돈 뭉치를 건네는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기철이 화면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재판장님, 저 영상은 제 고모인 최영숙 씨가 서류 조작을 모의하던 현장을 제가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봐주십시오. 영상 속에서 최영숙은 비열하게 웃으며 박금내를 매장시키겠다는 계획을 상세히 떠들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은 최영숙의 추악한 실체에 경악하며 야유를 보냈죠. 박금내가 다시 일어나 탁자 위에 놓인 자신의 낡은 수첩 조각들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박금내가 유창한 독일어로 수첩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첩은 단순한 일기가 아닙니다. 당시 독일 의료진들이 환자들의 임상 기록을 더 정확히 남기기 위해 제가 직접 고안했던 간호 일지입니다. 독일 병원에서는 아직도 이것을 전설적인 기록으로 부르며 교육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헬가 박사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금내의 말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박금내의 독일어 설명이 끝나자 법정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박금내의 승리로 기울었습니다. 한중만 회장이 비서진들을 대동하고 앞으로 나서며 서류 한 장을 더 제출했습니다. 한중만 회장이 냉철한 표정으로 변호인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내부에서 최영숙 씨와 결탁해 가짜 장부를 유출했던 배신자들을 모두 색출했습니다. 여기 그들의 자백서가 있습니다. 최영숙 씨가 휘둘렀던 모든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는 명백한 가짜입니다. 영숙의 변호인은 당황한 듯 얼굴이 붉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인천공항 탑승 게이트 앞에서는 최영숙이 불안한 듯 주위를 살피며 여권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타기 위해 한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 사복 차림의 형사 4명이 최영숙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형사가 신분증을 내보이며 최영숙의 팔목을 꽉 잡았습니다. 최영숙 씨 사문서 위조 및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영숙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박금내 그 할망구가 다 시킨 거야. 최영숙의 절규는 공항 이용객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 묻혔고 그녀는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습니다. 다시 법정 안으로 돌아와 재판장이 법봉을 3번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박금내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금내에 대한 모든 혐의는 증거 불충분 및 조작으로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합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시니어의 고귀한 명예를 훼손한 최영숙 외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금내는 참아왔던 눈물을 쏟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한중만 회장과 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박금내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과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진짜 영웅 박금내 간호사님 힘내세요 라고 소리쳤죠. 그녀를 사기꾼이라 비난했던 언론사들은 이미 인터넷 포털 대문에 사죄의 글과 함께 박금내의 위대한 삶을 재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소감을 묻자 박금내는 환하게 웃으며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금내가 자신을 지켜준 한중만 회장과 아들 기철의 손등을 차례로 어루만졌습니다. 박금내가 한중만 회장의 눈을 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중만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안나로 돌아갈 수 있었네요. 기철이 어머니의 어깨를 꽉 안아들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고생 끝이에요. 제가 평생 효도하며 모실게요. 박금내는 50년 전 독일의 병원 복도에서 느꼈던 그 찬란한 햇살이 지금 자신의 머리 위로 다시 쏟아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버텨온 그녀의 진실이 마침내 온 세상에 빛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우스 타워의 가장 넓은 연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백발의 어르신들과 축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꽃장식 아래 시니어 복지재단 이사장 취임식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박금내는 우아한 쪽빛 한복을 차려입고 단상 위에 섰습니다. 한중만 회장이 박금내의 옆에서 마이크를 잡고 벅찬 목소리로 내빈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재단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우리 시대의 진짜 영웅, 박금내 이사장님의 명예를 되찾아드리는 자리입니다. 박수 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우자 연회장 뒷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박승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승환은 헬가 박사가 전해준 최신 약을 꾸준히 복용한 덕분인지 이전보다 훨씬 맑은 눈빛으로 아내 박금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승환이 비서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떨리는 손으로 장미꽃다발을 박금내에게 건네며 입을 뗐습니다. 안나 고생 많았어. 내 마누라 박금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박금내가 남편 박승환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눈물을 훔치고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직접 와주니 정말 기뻐요. 우리 이제 정말 좋은 일만 남았네요. 박승환이 박금내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자 이를 지켜보던 내빈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을 훔치며 환호했습니다. 단상 아래에서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아들 기철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재단의 홍보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구석에 앉아있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저기 계신 분이 제 어머니 박금내 이사장님이십니다. 할머니처럼 고생하신 파독 간호사분들을 위해 저희가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할머니가 기철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금내 이사장님 아드님이라니 참 든든하네요. 우리 같은 노인네들 잊지 않고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기철이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드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니께 지은 죄가 많아서 이제라도 갚으려는 거예요. 전국에 계신 어머니 동료분들, 제가 직접 다 찾아뵙겠습니다. 기철의 성숙해진 모습에 한중만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며칠 뒤 박금내는 화려한 이사장실을 뒤로하고 자신이 예전에 일하던 지하 미화원 휴게실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청소복 한 벌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죠. 박금내가 새로 리모델링된 휴게실 문을 열자 안마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옛 동료들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동료 미화원이 박금내의 손을 잡으며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사장님,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휴게실이 호텔처럼 변해서 저희가 매일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박금내가 동료를 자리에 다시 앉히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이라니요. 저 박금내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랑 바닥 닦던 시절 절대 잊지 않으려고 이 옷도 안 버리고 보관하고 있어요. 박금내는 준비해온 따뜻한 갈비탕과 떡을 테이블 위에 차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드셔야 해요. 여기 음식 모자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매달 한 번씩은 꼭 직접 와서 챙기겠습니다. 미화원 동료들이 박금내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하며 숟가락을 들었고 지하실 복도는 오랜만에 웃음꽃으로 가득 피어났습니다. 한편 어두운 감옥 안에서는 최영숙이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최영숙의 앞으로 소포 하나를 툭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최영숙 씨, 밖에서 영치품 왔어요. 박금내 씨라는 분이 보냈네요. 최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소포를 뜯자 그 안에는 도톰한 분홍색 겨울 내복 한 벌과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영숙이 편지를 펼치자 영수가 몸 잘 챙기고 죗값 다 치르면 같이 뜨거운 국밥 한 그릇 먹자라는 박금내의 글귀가 적혀 있었죠. 최영숙이 내복을 품에 안고 벽에 머리를 기대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보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배신했던 최영숙의 차가운 마음은 박금내의 진심 어린 용서 앞에 녹아내리며 참회의 눈물로 변했습니다. 몇 달 후 박금내와 한중만 회장은 독일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에서 두 사람은 명예시민권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독일 관료가 박금내의 손을 흔들며 격려하자 박금내는 유창한 독일어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일정을 마친 뒤 박금내와 한중만 회장은 해 진령 노을이 붉게 물든 라인강 강변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중만 회장이 강물을 바라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나, 5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요? 그때도 공기가 참 차가웠는데. 박금내가 한중만 회장의 옆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신이 병실 침대에서 고향 가고 싶다고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 기억하세요? 두 노인은 서로의 눈을 맞추며 젊은 시절 독일 땅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불렀던 보리수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한 라인강의 물결 위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졌고 지난 세월의 아픔과 서러움은 강물을 따라 멀리 흘러갔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박금내는 책상 앞에 앉아 낡은 독일어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그 수첩에 박금내는 정성스럽게 한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인생은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먼지를 털어내면 결국 빛나는 진실이 남습니다. 그녀는 문장 아래에 독일어로도 똑같은 뜻을 적어 넣으며 수첩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박금내가 창밖의 별빛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자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당당한 미소가 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일의 한 신문에는 박금내와 한중만 회장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비천하게 여겨지던 청소부의 삶이 사실은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고귀한 영웅의 삶이었음을 전 세계가 알게 된 것이죠. 박금내는 이제 더 이상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당당히 부르며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곧은 등 뒤로 수많은 시니어 세대의 자부심이 함께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박금내가 지켜낸 진실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보석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던 금내 씨의 뒷모습이 사실은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가장 고귀한 영웅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적십니다. 세상은 때로 겉모습과 현재의 직업만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곤 하지만 금내 씨가 남긴 말처럼 인생이라는 먼지를 털어내고 나면 결국 그 사람이 살아온 진실한 삶의 궤적이 빛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삶의 무게에 눌려 자신의 가치를 잊고 계시진 않나요? 금내 씨가 50년 만에 안나라는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되찾았듯 여러분이 걸어온 그 치열하고 아름다웠던 세월도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옷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정직함과 자부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금내 씨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햇살과 빛나는 진실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